의학 이론 처음 접하시는 분들 완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저도 처음에 그 보험계약법을 볼 때요, 저는 이제 이과 출신이니까 법 쪽은 공부한 적도 없고 진짜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한글인데 보고 읽을 수는 있는데 무슨 뜻인지 정말 모르겠고, 뭐 피보험자, 보험자, 보험사 나오는데 그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보험료, 보험금 막 정말 마구 헷갈렸거든요. 근데 공부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뭐 보건 계열이나 계시던 분들도 있지만 대체로는 다 상대나 뭐 법대 출신들도 많고요. 또 제가 아는 건축학과 이런 데 나오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희 회사에도 있고.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포기는 하지 마세요. 그 시험을 준비를 좀 하다가 이렇게 많이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심포도 뭐 이론처럼 따봤자 별거 없을 거야라는 생각, 내지는 나는 시험칠 안 가야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공부 좀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그런 판단은 채점자가 한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채점자가 판단할 거고, 본인은 그냥 공부하고 시험장에 가고 열심히 적어라. 그래서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중간에 돌아서 난 시험장 안 갔으니까 떨어졌어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이렇게 공부했는데도 떨어졌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덜 부끄럽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는 아니에요. 그때 인생에서 어떤 성취의 경험들을 조금씩 가져보는 거는 참 좋아요. 특히나 이 손해사정사 시험이 주관식 시험이라서 지금 같으면 처음 하시면은 40페이지를 적어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네 과목을 하면. 근데 그걸 해서 따면은 별거 아닌 자격증이지만 어떤 본인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생겨요. 아,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시험들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자기를 믿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교재 9쪽 보겠습니다. 인체에 대해서 조금 인체 구성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삽입을 해봤는데요. 일단 우리 몸은 60에서 100조, 셀 수 없겠죠. 예, 100조 개의 세포로, 작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그리고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합니다. 이 세포 분열 과정에서 필요 없는 세포들이 죽고 또 새로운 세포가 살아나고, 근데 이때 계속 그런 분열을 하면서 사람 몸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8주의 강의를 듣고 나면 그때 이 시간에 있었던 세포들은 아주 많은 부분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강의하는 저도 그렇고. 근데 유일하게 사멸은 하지만 다시 생기지 않는 세포가 뇌세포예요. 뇌세포는 나이가 들면 이렇게 생긴 게 없어지기만 할 뿐이지 새로 생기진 않아서 이제 변하진 않는 거고, 그래서 아마 8주 뒤에 저를 다시 봐도 아, 저 강사가 그 강사였지라고 알 수 있는 거는 그 잔존하고 있는 뇌세포 때문일 거고요. 이렇게 세포들이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돌연변이가 생기고, 그 돌연변이 된 세포가 계속 이렇게 세포 분열을 자꾸 하면서 자기만의 영역을 만드는 게 종양이고, 그 중에 악성인 것이 악성 종양, 암이죠. 네. 그리고 이런 세포들은 모여서 이제 조직이라는 걸 이룹니다. 또 조직은 기관이라는 걸 이루고, 기관은 계통이라는 걸 이루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사람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계통이나 조직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포 셀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 인체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체의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기본 단위가 셀입니다. 기본적으로 세포의 질과 핵, 그리고 세포 바깥쪽을 싸고 있는 원형질막,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고요. 인체 세포는 모양과 크기, 또 수명과 기능의 차이가 다양하고, 신경세포, 근육세포입니다. 근세포, 선세포는 뭔가를 분비하는 세포예요. 선세포, 상피세포, 이제 표면을 만들고 있는 세포고요. 성세포로 구분이 됩니다. 성이라는 것은 이제 남성, 여성 하는 그 성이에요.
그리고 세포 간질이라는 것은 세포와 세포 사이에 위치해서 세포를 지지하여 주고 또 세포의 신진대사를 위한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세포 간질이고요. 체액은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막 달달 외워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시험 문제 봤잖아요. 시험 문제 봤을 때 이거 나올 내용이 아니었죠. 그죠? 뭐 세포에 대해서 적어라 이런 거 나올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해하신다고 생각하고 보세요. 이거의 토대가 안 되면은 다음에 걸 공부를 해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지식이 무너지기 때문에. 체액이란 혈액과 조직액으로 구성되고 사람 몸무게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룬다고 그랬죠. 조직이라는 것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비슷한 형태의 세포들이 집단을 이루는 것을 조직이라고 합니다. 조직은 4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상피 조직은 얇은 막 형태의 조직입니다. 인체를 보호하고 또 외부로부터 방어하고 흡수, 분비, 감각 기능 등을 담당합니다. 인체 표면이나 피부죠. 외계와 통하는 체광의 내면에 존재한다. 예를 들면은 외계와 통하는 체광 뭐가 있어요? 이렇게 귀, 뭐 이렇게 많은 그런 부분들 내면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결합 조직은 인체의 4대 기본 조직 중에서 가장 널리 분포하는 조직으로 신체 일부를 연결하거나 또 서로 연결해 묶어주는 지지와 보호 기능을 하는 것이 결합 조직입니다. 결합 조직은 우리 나중에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뭐 류마티스 질환 이런 거 배울 때 결체 조직 또는 결합 조직의 질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돼서 이제 결합 조직이 뭔지 다시 되새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결합 조직은 지방 조직, 섬유 조직, 연골 조직, 골 조직, 액체 결합 조직 등이 있습니다. 뭐 지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섬유질, 뭐 섬유도 알 수 있을 거고, 연골이라는 것은 골의 마지막 쪽에 있으면서 이제 말랑말랑한 관절을 이루는데 관절과 닿았을 때 이제 뼈끼리 닿으면은 뭔가 충돌을 일으키고 따르니까 그걸 싸고 있는 게 연골이고 추간판 같은 데도 있는 게 연골입니다. 그리고 골 조직은 말 그대로 뼈고요. 액체 결합 조직은 혈액과 림프를 얘기합니다. 근데 혈액은 아실 거고 림프는 뭔지 약간 개념을 잡기가 힘들 수 있는데 림프라는 것은 우리 혈관을 생각하면 혈관이 온몸에 다 분포하죠. 신경도 온몸에 다 분포하죠. 림프도 온몸에 다 분포해요. 혈관처럼. 근데 온몸에 분포하면서 어떤 면역 기능을 하는 것이 림프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조그마한 결절들이 있어요. 네. 그걸 림프라고 하고요. 결합 조직의 특징을 보시면 인대나 건, 연골을 제외한 대부분의 결합 조직은 혈액 공급이 잘 됩니다. 그러면 인대, 건, 연골은 혈액 공급은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인대나 건이 또 뭔지 궁금하실 텐데 인대라는 것은 우리가 뼈와 뼈가 만나면 하나의 관절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뼈와 뼈가 만나는 걸 관절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뼈와 뼈가 만날 때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이걸 연결하는데 여기와 여기를 연결하는 게 인대입니다. 그리고 근육이 있죠. 우리 뭐 2도 박근, 3도 박근 이렇게 하잖아요. 이 근육이 뼈에 붙어서 움직이거든요. 뼈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사실 뼈 자체가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뼈는 그냥 있고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뼈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이제 뼈가 움직인다는 것보다는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 근육이 뼈에 붙으려면 붙어야지 이렇게 수축할 때 딱 당기고 할 거잖아요. 붙으려면은 근육의 형태로는 뼈에 붙을 수가 없어요. 근육은 이렇게 말랑말랑한데 뼈에 붙으면 운동을 못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근육의 끝부분이 뼈에 붙을 때 텐던, 근데 건이라는 형태로 붙습니다. 그리고 그 질기거나 단단한 정도는 인대랑 비슷해요. 자, 이렇게 설명했고요. 네, 결합 조직에서 세포 내 기질이 풍부해서 다양한 결합 조직의 유형을 또 매우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또 세 번째 조직인 근육 조직은 가늘고 긴 근육 섬유 세포가 기본 단위이고요. 운동 기능을 담당합니다. 또 신경 조직은 여러 가지 정보를 수용하고 통합, 분석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과 또 다른 세포의 활동을 통제하거나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이 조직이 모여서 기관과
계통, 또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계통이 된다고 했는데, 기관과 계통을 보시면, 기관은 특수한 기능이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 조직들이 결합돼서 형성된 것을 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위, 간, 방광,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라는 기관은 어떤 조직으로 되어 있는지 보시면 상피 조직이 있고요. 또 결합 조직, 평활 근육 조직, 또 소량의 혈관과 신경 조직이 모여가지고 위라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형성하는 기관을 위라고 부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하나의 기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직들이 모이는 거죠. 그 조직은 또 그 비슷한 성질의 세포들이 모여서 이루는 거라는 거고요. 그 위의 기능은 이제 소화의 기능이겠죠.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형성된 기관이다. 그리고 이런 기관들이 몇 개가 또 모여요. 모여가지고 하나의 특수한 기능을 맡은 연결된 구조물을 다 통합해서 계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체는 12개의 계통으로 구분을 해요. 또 각각의 계통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생명 유지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인체에 있는 계통의 12개를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처음에 책에 이제 2015년도 발간한 책에 이거 계통을 12개를 딱 넣어놨거든요. 이해하시라고 넣어놨어요. 외우라고 넣어놓은 게 아니고. 근데 어떤 분이 보니까 그걸 막 외우고 있더라고요. 시험에 나올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베이스라고 생각하고 넣었는데 외우시길래 뺐어요. 그런데 외우는데 시간을 소요하실까봐. 근데 모르시면은 다음에 갈 때 이해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약간은 이렇게 강의 시간에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할게요. 피부 계통은 생각하시면 그냥 피부 어딘지 아시겠죠? 네. 피부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요 피부뿐만 아니고 이 피부 안에는 땀샘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피부 계통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피부 계통이 하는 일이라면 우리 몸을 일단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하겠죠. 그리고 체온을 조절하겠죠. 발한, 그죠? 네, 그런 기능들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불필요한 분비물도 분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격 계통은 뼈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뼈는 이름은 아셔야지 나중에 골절 나오거나 할 적에 다 공부가 되시니까, 공부가 가능하니까 뼈 이름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은 따로 갖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뼈가 하는 일은 일단 우리 몸을 지지를 해주죠. 뼈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이 무너져 내리겠죠? 네. 그래서 몸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요. 뼈가 어떤 구역을 이렇게 만들어요. 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몸 안에 있는 장기. 예를 들어서 갈비뼈, 늑골,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안에 심장과 폐가 들어있죠.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개골을 생각하시면 두개골은 정말 단단해요. 그 안에 뇌를 싸고 있죠. 그래서 뇌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또 척추가 연결돼서 하나의 기둥인 척추를 형성하면서 그 안에 척수가 지나가게 아주 중요한 기관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반 안에 있는 하복부에 있는 장기들을 보호하고 그런 기능을 하고요. 또 뼈가 하는 기능은 무기질을 보호하기도 하고 저장하는 그런 기능도 뒤에 있어요. 네, 그 무기질 저장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뼈 안에 있는 골수가 혈액을 생성하는 역할도 합니다. 혈액과 림프구를 생성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근육계통도 마찬가지로 근육계통은 우리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죠. 근육이 있음으로 해서 근육과 수축과 이완으로 해서 우리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하고요. 근육병 환자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의외로 존 홉킨스 같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지는 못하잖아요. 그게 근육이 계속 이렇게 말라서 근육이 없어지는 그런 병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척추도 이렇게 내려앉고 휘고 그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걸을 수도 없고
말을 할 때도 근육이 쓰이죠. 설근이라고. 말도 잘 못하게 되는 거고, 움직임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근육계통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신경계통은, 근데 이렇죠. 근육계통과 골격계통은 서로 연결돼 있죠. 근육이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잖아요. 골격계통과 연결돼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걸 움직일 때는 또 신경계통이 지시를 내립니다. 이제 수의적인 운동. 내가 의식하고 하는 운동을 수의적인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운동을 할 적에 내가 저거 잡아야지라고 할 적에 내가 지시를 내리는데 근육도 움직이고, 근데 신경이 지시를 내리는 거죠. 그럼 이제 근육도 움직이고 뼈도 움직여서 내가 하고자 하는 활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요. 뇌분비계통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를 또 항상성이라고 해요. 그 상태를 유지해주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호르몬의 역할을 합니다. 그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이 뇌분비계통이에요. 뇌분비계통도 뭐 시상하부에서 시작해서 갑상선, 부심까지 이렇게 막 서로 많은 계통들이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계통도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뭐 뇌분계통에서 지시를 내리면은 또 이제 피부 계통에다가 해서 발환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또 심혈관 계통은 심장과 혈관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몸의 심장이 1분에 60분 정도의 수축을 해요. 그리고 정말 고맙게도 모든 근육들은, 다른 근육들은 움직이면 그 움직임 때문에 아프거든요. 그렇죠. 산에 한번 갔다 왔다 생각해봐요. 그럼 다리 아프잖아요. 종아리 근육이 아픈 거죠. 근데 심장 근육은 1분에 60번씩 이렇게 움직이는데도 그냥 다른 이상이 없을 때 아프진 않잖아요. 어떤 걸 계속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해봐요. 아프겠죠. 근데 심장은 정말 고맙게도 그런 움직임 때문에 아프진 않은 근육이에요. 심장이 수축을 하면서 거기에서 동맥혈, 이게 잠깐만요. 그냥 설명하고 나중에 그 세부로 들어갔을 때 할게요. 심장이 수축하면서 동맥혈이 나와서 동맥을 통해서 온몸으로 가요. 그러고 나서 모세혈관까지 가서 다시 정맥으로 돌아오는 걸 정맥이라고 하거든요. 정맥을 타고 다시 심장에 옵니다. 그럼 심장에서 이 피를, 근데 동맥혈은 산소가 많은 피인데 몸을 돌아서 오면은 이렇게 찌꺼기도 있고 산소는 없고 이산화탄소가 많은 피가 심장으로 돌아오죠. 그러면 이 심장이 4개의 방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폐로 가는 동맥혈이 왔을 때 딱 또 다시 수축을 해서 폐로 이 이산화탄소가 많은 피를 보내요. 그럼 폐는 또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폐포에서 산소가 많은 공기가 들어오는 거죠. 이때 와서 이제 폐포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을 합니다. 그러면 깨끗한 다시 동맥피를 받아가지고 또 몸에 보내죠.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혈관 계통이고요. 그 다음에 호흡기 계통이 있죠. 호흡기 계통과 심혈관 계통 어떻게 연결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산소가 있는 공기를 들어 마시면 심혈관 계통에서 왔는 피가 교환을 하고 다시 몸으로 보내죠. 이게 서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면역계통은 뭐 전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외부의 균이나 나쁜 뭐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하고 싸우는 게 면역이에요. 면역력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면역계통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도 이제 대표적인 게 림프고요. 그리고 소화기 계통. 우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어떤 음식물을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섭취를 하고 나면 이제 어떤 건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입으로 음식을 섭취를 해요. 그러면 입에서 일단 저작을 하죠. 음식물을 잘게 씹어야지 소화가 하기 좋으니까 이때 침샘에서 아밀라제라는 게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도당 흡수가 일단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작을 해서 꿀꺽 넘기면 식도를 타고 딱 내려가요. 그래서 위에 가죠. 위에서 다시 위산이 분비되면서 또 소화액이 분비되면서 이제 얘를 소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가 또 거의 죽처럼 이렇게 쪼물쪼물해서 죽처럼 만들어져요. 그러고 나면 십이지장을 통해서 소장으로 내려가요. 소장은 우리 몸 안에 있는데 6에서 7m 정도의 길이에요. 키보다 크죠? 개들이 꼬불꼬불 막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그 안을 또 이제 음식물이 통과를 하면서 소장은 6에서 7m 길이이면서 그 안에 육모라고 조그만한 이렇게 털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표면적이 엄청나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에서 다시 중요한 영양분을 흡수를 합니다. 흡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대장으로 가요. 대장에서는 영양분을 흡수하는 일은 하지는 않고요. 그냥 변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수분을 다시 재흡수하는 일을 합니다. 대장에서 대장이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데 내려가면 이제 직장에 그런 얘기 있죠. 직장생활 더러워서 못하겠다. 직장에 변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이제 딱 변이 모여 있다가 아무 때나 배출하는 게 아니고 뇌의 지시에 의해서 이제 항문 관략근이 딱 열리면서 딱 배출하는 거죠. 여기 입에서 들어와서 나가는 것까지 모든 이걸 다 소화라고 부르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소화계통이에요. 그럼 제가 얘기한 것만 해도 몇 개의 기관들이 있었죠. 예. 그리고 비뇨기 계통은 이제 우리 아까 얘기한 심장에서 나온 혈액들이 막 이렇게 돌다가 그럼 얘들이 노폐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노폐물을 몸에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혈액들이 다 또 신장으로 갑니다. 신장에 가서 신장에서 걸르는 역할을 하고 노폐물을 빼주고 필요한 건 다시 가져가고 불필요한 거는 빼주고 그러면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방광이라는데 이제 배 밑에 있는 방광에 모여요. 방광에 모여 있다가 한 500cc 정도 됐을 때 이제 또 뇌에다가 방광이 찼네 이렇게 어떤 요의가 전달이 되면은 이제 또 뇌가 지시를 내리죠. 너 가서 좀 방광 좀 비워라. 그러면 그때 그 방광에 있던 소변이 요도라는 길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비뇨기 계통이고요. 생식기 계통은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남성은 이제 구안, 부고안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이제 정자를 만들고 이세를 생산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거고요. 여성은 난소에서 난자를 만들고 자궁에서 이제 만일에 정자와 난자가 만나게 됐을 때 자궁에서 이제 아기 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10달 동안 있다가 아기를 출산하고 그런 것들, 출산과 생산에 관여하는 것들이 생식기 계통입니다. 그리고 감각계통은 눈으로 보는 것, 또 귀로 듣는 것, 피부로 느끼는 것, 또 코로 냄새를 맡는 것, 입으로 또 맛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감각계통이 되겠죠. 몇 번을 얘기하지만 이런 계통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각각의 계통에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그 계통 하나에서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기는 질환이나 아니면 외상, 손상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때 그런 것 어떤 증상이 있는지 또 그런 발현하는 데는 어떤 위험 요인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등을 같이 공부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외상학을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시험 문항에도 외상이 제일 먼저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처음에 강의 계획에는 이제 이번 시간까지 인체 구성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인체 뼈 관절을 하고 뭐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니까 외상 부분에 할 시간이 다음 주에 할 시간이 좀 너무 촉박할 것 같아서 오늘 가능하면 이제 골절의 개요나 또 가능하다면 합병증까지 볼 수 있으면 보고요. 일단 진도는 그렇게 나갈게요. 일단 지금 외상학 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제 외상이라는 것은 질병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상해, 질병 이렇게 돼 있죠. 상해는 외부로부터 우연히 손상을 입는 겁니다. 질병은 실제로는 내부에서 손상을 입는 거죠. 이것을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왜냐하면 상해 보험이 있고 질병 보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HMP, 추간판 탈수증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자기가 그냥 계속 아팠는데도 물건을 들다가 아팠다. 이게 갑자기 삐끗하면서 아팠다. 이러면 이게 우연하고 급작스러운 외부의 상해가 되는 거죠. 근데 나는 10년 전부터 아팠는데 조금 더 아프다.
아무 계기도 없이 더 아프다 이러면 그건 질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상해일 때는 장애를 인정해 주는데 질병은 장애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냥 또 이제 자기의 목적에 맞춰서 상해로 만들어서 뭐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식의 이제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그것 때문입니다. 외상이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신체에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을 말하며 질병과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외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시면은 자상이라는 게 있어요. 자, 칼, 송곳 이런 굉장히 날카로운 거죠. 그런데 찔리는 상처를 말합니다. 자상. 뭐 싸우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뭐 드물겠죠. 예. 창상이라는 것은 칼 등의 날카로운 것에 살이 베어서 떨어지는 형태의 상처를 말합니다. 창상. 그리고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열상인데요. 찢어진 상처입니다. 근데 창상은 칼이나 날카로운 곳에 딱 베어있으니까 경계가 깔끔할 수 있겠죠. 근데 열상은 그냥 경계가 너덜너덜해요. 그냥 팍 부딪히면서 이 근육이 터지면서 찢어질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상과 달리 경계가 너덜너덜한 형태로 크게 찢어진 상처를 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찰가상은 뭐 뛰어가다가 넘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무릎이 까진다. 보통 우리가 까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넘어지거나 긁히는 등의 마찰에 의해서 피부 표면에 수평적으로 생긴 상처를 말합니다. 그리고 타박은 말 그대로 멍이에요. 네, 둔탁한 것에 맞아서 조직 심부가 합자돼서 생긴 손상을 말합니다. 염자라는 것은 일단 관절에 생기는 거예요. 일정 관절에 정상 운동 범위 이상의 힘이 작용했을 때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인대나 관절의 낭, 관절 싸고 있는 막을 말합니다. 관절낭이 늘어지거나 잘려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통증, 종창은 붓는 거예요. 피하출혈, 피하는 그냥 말 그대로 피부 밑에 있는 출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보통 멍이라고 생각하는 게 피멍이 들어있겠죠. 이제 피하출혈이 있고 운동 제한 등을 동반합니다. 또 골절이라는 것은 뼈나 골 단판 또는 관절면의 연속성이 완전 혹은 불완전하게 소실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탈구라는 것은 관절의 골두와 관절낭이 접촉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고 탈구의 정도에 따라서 완전 탈구와 불완전 탈구로 구분한다. 이제 골두라는 것은 뼈의 머리예요. 이 부분 이제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이라는 게 뼈와 뼈가 만났을 때 관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두 개 그냥 분리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탈구라고 하는데 설명은 이렇게 골두와 관절낭의 접촉 상태에서 벗어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요. 자, 외상은 그러면 어떻게 진단하고 검사하느냐? 진단은 이제 3개의 단계를 거칩니다. 이것도 단독으로 시험에 나올 건 아니에요. 그냥 아시는 겁니다. 자, 1단계는 문진입니다. 묻는 거죠. 그럼 환자가 뭐 왜 다쳤는지, 언제 다쳤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병원에 처음에 가면 묻게 됩니다. 환자의 주관적인 자각 증상. 주관이라는 것은 본인이 느끼는 거죠. 자각도 마찬가지로 내가 느끼는 증상, 그래서 어떻게 아프다 뭐 이런 걸 말을 하겠죠. 그리고 병력, 병과 관계된 히스토리를 병력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가 났으면은 뭐 몇 월 며칠에 어떤 사고가 났는지 이게 아니고 질병이라면은 언제부터 아팠는지 아니면 예전에는 아픈 적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병력에 해당됩니다. 가족력은 어떤 질병은 가족과 관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도 뭐 다른 질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력이라는 것은 담배 피는지 뭐 술은 하루에 몇 잔 마시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묻는 것이 사회력입니다. 때로는 뭐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학력을 묻기도 하는데 요즘은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지 그런 부분들까지 자세히 묻진 않고요. 그런 것들을 일단 의사가 묻죠. 그리고 환자가 답을 하는 단계가 문진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시진. 그냥 말만 봐도 알겠죠.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럼 환자의 안색, 피부색, 또 체형, 자세, 움직임 등에 대해서 관찰을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을 시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진은 또 듣는 거죠. 청진기 있잖아요. 이제 청진기를 이용해서 심장의 음이라든지 호흡의 또
장의 등을 소리를 듣고 환자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촉지는 환자의 신체를 직접 만져보면서 정보를 얻는 방법이에요. 만져보고. 그리고 타지는 두드려 보는 거예요. 손이나 아니면 도구를 이용해서 신체의 표면을 두드리고 또 반향음, 이렇게 되돌아오는 음을 듣거나 또 건반사, 우리 뇌에서 지시를 받지 않고 아까 텐던 건이라고 했죠? 이렇게 근육의 끝부분이라는 그 건에서 바로 돌아가는 반사가 있어요. 그런 반사를 확인하는 방법이 타진 방법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검사까지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혈액 검사나 영상 진단 검사 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영상 진단 검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요 영상 진단 검사를 보시면은 일단 단순 X선 검사가 있어요. 자, X선이라는 거는 어떤 건지 다 찍어 보셨죠? 예. 1895년에 비렐름 린트겐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어떤 선을, 그 음극을 발견하게 되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어서 X선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어떤 건 통과하고 어떤 건 통과하지 않아서 그걸 필름 영사판에 이렇게 대보니까 사람의 신체가 보인다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의학에서 획기적인 발견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때 당시만 해도 뭐 그게 부정하다, 사진 찍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었으니까 뭐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이 사람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노벨상을 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X선이 지금까지도 계속 발전을 하면서 우리 정말 간단하게 진단을 내려주고 있거든요. 단순 X선은 인체에 투과해서 얻은 영상으로 방사선의 흡수량에 따라서 음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방사선을 많이 흡수하게 되면 흰색으로 보여요. 그리고 적게 흡수하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완전히 그냥 통과한다 그러면 까만색으로 보입니다. 우리 엑스레이 필름을 보시면은 밑에 그림에 나오지만 공기 부분은 완전 까맣죠. 네. 그리고 뼈 있는 부분은 하얗게 나오죠. 뼈 중에서도 뼈의 가쪽 부분은 조금 더 하얗게 보입니까? 네. 그러니까 가장자리 부분. 조금 더 이렇게 마진 가장자리 부분이 조금 더 하얗게 보이게 되거든요. 네, 조금 더 하얗게. 예. 왜 옆에 두 번째 사진에 보면 이렇게 싸고 있는 부분이 좀 더 하얗잖아요. 네, 조금 더 하얗죠. 그러면 같은 뼈지만은 뼈의 갑 부분은 조금 더 치밀하게 돼 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근육도 뼈와 구분이 되죠. 어때요? 엑스레이 사진에서. 근육은 안 보이는데 이 얇은 건 이건가? 완전 까만 게 있고 우리 종아리 정도로 보이는 약간 덜 하얀 게 있고 뼈는 완전히 하얗죠. 네. 이런 식으로 X선을 어떻게 얼마나 많이 흡수하느냐 내지는 얼마나 많이 투과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차이의 정도가 그렇게 크진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뼈구나 근육이구나 공기구나 정도 알 수가 있고 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왼쪽 편에 있는 사진에 16페이지 왼쪽 밑에 왼쪽에 있는 사진에 뼈가 2개 있죠. 그 중에 굵은 뼈가 어때요? 연결이 안 되죠. 연속성을 소실했다. 골절이죠. 예, 얘가 경골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뼈가 비골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은 위에 있는 뼈는 대퇴골,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큰 굵은 건 경골, 가는 거는 비골입니다. 네. 자, 엑스레이는 보통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골절을 가장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게 되고요. 근데 만일에 이 X선의 투과 정도를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걸 조금 더 세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단계가 한 10단계인데 100단계 정도로 세분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근육조차도 근육 안에 어떤 손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예. 그런 게 바로 CT입니다.
CT는 두 가지예요. 엑스레이는 그냥 직선으로 통과하는 사진만 찍는 거죠. 여기다 직선으로 통과하는 사진만 찍는 거죠. 근데 CT는 이걸 단계로 나누어요. 제일 처음에 CT는 그냥 이렇게 자르기만 했어요. 횡단면만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시상면, 관상면이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3D CT라는 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엑스레이의 단계를, 그 방사선 흡수 단계를 조금 더 나눈 거예요. 좀 더 세분화시켜서. 그러면 연부 조직도, 부드러운 조직들, 근육 조직이나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겠다 해서 나온 거고요. 여러 컷으로 보면은 좀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온 게 CT입니다. CT를 정의를 살펴보시면 인체를 X선에 노출시킨 후 컴퓨터를 이용해 각 조직의 상대적 X선 흡수 계수를 계산하여 그레이 스케일의 회색이라는 거죠. 그레이 스케일의 단면 영상을 재구성하는 방법이다. 정의가 이런데 정의를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하면 적을 수가 없죠. 이거는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CT나 MRI는. 그래서 이 정의는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높은 흡수 계수 조직은 고음령. 이렇게 흡수를 많이 하면은 음영이 높게 나온다. 흰색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또 낮은 흡수 계수 조직은 저음령. 엑스레이는 똑같죠. 저음령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단순 엑스레이보다 조금 더 세분화시켰다는 겁니다. 단순 X선 촬영에 비해 구조물이 겹쳐지는 것이 적어 구조물의 병변을 좀 더 명확히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순 X선 촬영에 비해서 방사선 피폭량은 조금 더 많습니다. 이게 방사선 피폭이 우리 CT 찍는 피폭이 건강한 성인한테 그렇게 위해를 가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임산부나 어린이들에게는 약간 또 너무 많은 CT 촬영은 위험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CT 흡수 계수를 표로 나타낸 건데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골 조직은 희게 보이고요. 급성 혈종은 조금 더 희게, 또 연부 조직과 물, 쫙 내려가면 이제 지방과 공기층은 조금 더 검게 나오죠. 이런 흡수 계수를 보고 계층화 시켜가지고 이제 평면으로 나타낸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상면, 시상면, 횡단면을 다 찍을 수 있다고 했죠. 자, 관상면을 머리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 사진은 어디예요? 경비골이죠. 예, 경비골이고 관상면으로 이렇게 자른 사진, 또 시상면 옆에서 잘랐던 사진, 또 횡단면으로 잘랐는 사진들을 비교해 본 겁니다. 그러면 관상면, 시상면, 횡단면이 왜 필요한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밑에 사진은 이제 세 번째 사진 보시면은 일반 방사선 사진과 CT에서 관상면 또 3D CT를 비교해 둔 사진입니다. 일반 방사선 사진은 어때요? 그냥 골절이 있는 것 정도만 아시겠죠? 근데 관상면으로 보시면은 골절의 정도나 아니면 뼈 모양을 조금 더 명확히 볼 수 있죠. 그리고 일반 방사선 사진에서 보이는 것보다 뼈지만은 뼈도 음영이 조금 더 다르죠. 이 가 부분이 조금 더 하얗잖아요. 네. 그리고 3D CT를 보시면은 이게 3D로 보이는 거죠. 평면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단순한 사진이긴 한데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골절인 경우에는 또 더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비교하시라고 사진 실어 본 겁니다. 구분 되시나요? 저희 다 찍어봐서. 왜요? 이게 자기가 아파 보면 공부하기 훨씬 좋아요. 어디 다쳤는데요? 네? 어디 다쳤어요? 견갑골 인대 파열하고 무릎은 전방 십자에 파열나서 수술했고요. 비골 골절하고. 많이 다쳤는데요. 그럼 이제 견갑골이랑 무릎이랑 이런 건 다 아시겠네. 용어만 알죠? 용어만? 네.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다음은 자기 공명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MRI라고 부르죠? 이렇게 CT, 전산화 단층 촬영은 CT, 자기 공명 영상은 MRI. 주요 영상 진단에 포함되긴 하지만, 원리는 완전히 달라요. MRI랑 CT는. MRI는 일단 사람을 강력한 자장 속에 눕힙니다.
그리고 고주파를 발생시켜요. 그러면 신체 부위에 있는 수소 원자핵이 우리 몸에 다 수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수소 원자핵이 강한 자기장을 주니까 탁 멈추는 거죠. 그 상태에서 그 자극을 딱 끊어요. 그러면 이 수소 원자핵이 다시 자기로 돌아갑니다. 이 돌아가는 이미지 내지는 그림자를 보는 것이 MRI예요. 다시 사람을 강력한 자장 속에 눕힌 후 고주파를 발생시켜 신체 부위에 있는 수소 원자핵을 공명시킨 다음 각 조직에서 나오는 신호의 차이를 측정하여 컴퓨터를 통해 재구성 및 영상화하는 기술입니다. 네, 이 정의도 외워두실 필요는 있고요. 수소 원자핵의 밀도와 T1 완화 시간, T2 완화 시간, 또 혈류에 의해서 음영이 결정이 됩니다. CT에 비해서 촬영 시간이 일단 길어요. 또 CT와 달리 방사선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해상력은 더 정밀합니다. 특히나 뇌간부나 척수에서는 CT보다 선명한 화상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T1, T2 완화 시간은 뭐냐? 좀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할 텐데요. 이것 자체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것도 참고로 보시는 거고요. 이제 T1 강조 영상은 반복 시간이나 에코 시간을 짧게 줘서 얻은 영상을 말합니다. T2 강조 영상은 반대로 반복하는 시간이나 에코 시간을 길게 줘서 얻은 영상을 얘기하고요. 필름상으로 보면은 T1은 반복 시간인 TR이 500ms, 또 TE 에코 시간은 20ms 정도고요. T2 강조 영상은 2060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T1 강조 영상의 장점을 보시면은 영상의 해상도가 좋고 척수와 내척수액이 잘 구분이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T2 강조 영상의 장점은 조직 간 대조도가 T1보다 뚜렷하면서 추간판 내 수액과 섬유륜의 구분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비교했는 걸 보시면은 특별히 완전 반대되는 게 지방. T1에서는 지방이 밝고 T2에서는 지방이 어둡죠. 그리고 물, 대뇌 해백질, 내척수액 같은 경우에는 T1은 어둡고 T2에서는 밝습니다. 자, 이거는 왜 제가 넣냐 하면은 실제로 실무를 하시면은 이걸 접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험에 꼭 나오지 않더라도 MRI를 알 때 같이 기본이 되는 것 같아서 교재에 삽입을 한 거고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T1 강조 영상과 T2 강조 영상의 사진입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흉추와 요추가 이제 있는 시상면이죠. 그리고 T1 강조 영상에서 보시면은 주체 중에서 이제 중간에 좀 까만 부분이 있죠. 위에서 네 번째 주체가. 그런데 T2 강조 영상에서는 이 똑같은 게 하얗게 보이죠. 이것은 급성에 출혈이 있다는 얘기고, 이제 골절이 있으면 피도 같이 나죠. 그러니까 급성에 골절이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골절이 있는데 T1, T2 강조 영상에서 음영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아주 오래된 골절일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T1, T2 강조 영상에서 골절의 그 음영의 차이가 T1에서는 저음영, 까맣게 보이는 겁니다. 그 T2에서는 고음영, 하얗게 보이는 고음영이 있으면은 그건 급성의 출혈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곧 급성의 골절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옆에 있는 그림은 MRI 기계고요. 자, CT MRI까지만 비교까지만 마저 볼게요. 이게 최근 10년 안에 시험에 나왔던 건 아니고요. 제가 2002년에 시험을 쳤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이미 10년보다 더 전이니까 그때는 시험에 나왔었던 적이 있어요. 2차 실무에 같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또 1차에서 객관식으로 시험이 계속 나왔었을 때는 여러 번 나왔었어요. 요거는 외워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자, CT와 MRI를 비교하라. 만일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먼저 CT와 MRI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저는 여기는 지금 페이지 관계상 장점과 단점에서 비교만 해놨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 나왔던 개념은 적으시고 그 다음 요거 비교를 하셔야 되겠죠. CT의 장점을 보시면은 단순 X선 촬영에 비해서 구조물의 이미지가 겹치는 것이 적어 인체 내부 장기들과 병변을 더 명확히 볼 수 있다. 또 두 번째는 최근 다중 채널 CT가 보급되면서 입체적인 3차원 영상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검사 시간은 5분에서 10분으로 짧습니다.
뼈의 미세골절, 뼈의 석회화된 병변, 뇌출혈 등을 MRI보다 더 정확하게 포착해낼 수 있다. 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MRI 검사가 어려운 환자에게 이용 가능하고 MRI에 비해서 저렴하다. 단점은 단시간에 많은 방사선에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영제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영제로 인해서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조영제로 인해서 신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장에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복부 CT나 흉부 CT 같은 걸 찍을 때는 반드시 조영제를 넣어야지 검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MRI의 장점은 환자의 자세 변화 없이도 시상면, 관상면 등 다양한 영상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조영제가 없이도 CT에 비해서 체내 연부 조직의 대조도가 뛰어나다. 연부 조직은 말 그대로 부드러운 조직이에요. 예를 들어 간, 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뼈보다 부드러운. 또 해부학적으로 복잡한 조직의 구조 관찰이 용이합니다. 또 외상에 의한 비출혈성 병변의 진단에 CT보다 유용하다. 예를 들어 뇌경색 같은 경우는 급성 출혈이 아니니까 이런 비출혈성의 병변의 진단에는 유용하고 미만성 뇌축삭 손상 이런 것들도 출혈성은 아니니까 이럴 때는 CT보다 유용하다는 겁니다. 또 엑스레이를 사용하지 않아서 방사선에 노출될 위험이 없습니다. 그럼 MRI의 단점을 보시면은 아까 위에 보면은 CT의 장점에서 MRI 검사가 어려운 환자에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이 MRI 검사가 어려운 환자가 있다는 거죠. 이런 환자는 신경자극기라든지 뇌동맥류 클립, 뇌의 이식, 안구내 금속 이물질, 생명유지 장치 등 얘들은 강한 장기장에 들어가면 문제를 일으키겠죠. 자석에 반응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는 검사가 아예 불가능하고요. 또 촬영에 필요한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고정 자세를 취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어려운 경우라든지 그럴 때는 환자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영상의 질이 저하되게 되고요. 또 공기나 인체 내에 이물질이 있다. 그러면 영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철심을 박은 사람이다. 이러면은 MRI에 어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또 공기도 있으면 안 되니까 폐 같은 경우에도 검사하기에 제한이 되겠죠. 이런 단점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CT MRI를 비교하는 문제가 또 나오고요. 예전에 나왔던 거는 환자가 이제 급성출혈이, 뇌출혈이 있는 환자예요. 이 환자에게 CT가 맞느냐, MRI가 맞느냐라고 문제를 냈어요. 그런 경우에 급성 뇌출혈이 있다. 그러면 빨리 진단을 해야 되죠. 근데 MRI 가서 30분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때 CT 딱 가서 5분 만에 검사할 수 있으면 CT를 해야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CT가 맞다가 정답이었고 그런 이유들을 적는 그런 문제들이 아주 예전에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고 다음에 골절에 들어갈게요. 네.